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국토연구원 사공호상입니다. 사실 최창 사장님께서 줄곧 일관되게 국토정보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본사를 비롯해서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시느라고 아주 집담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 연구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국토정보 플랫폼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라는 미래 전망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공간정보연구원님 발표 주제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는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구에서 이 공간정보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고, 세 번째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아마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공간정보 하면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요. 사실 기술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냐, 이것은 닭과 계란의 관계인데, 우리가 좀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너무 기술 중심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욕구가, 이런 기술의 욕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도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와 과거는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는 공간, 그런데 지금은 보면 뭔가를 가상 공간에서 만지고 직접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공간을 원하죠. 그 다음에 현실 공간을 단지 모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전이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공간뿐이 아니라 실제와 가상 공간이 융합하는, 그리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지도, 그리고 우리가 공간 정보를 인간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활용하는 시대, 그리고 다축적이 아니라 이제 1대1 축적, 3차원 입체,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자아실현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나 생리적 욕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런 기술적 수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 데이터적 관점에서 제 보고서를 보신 분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걸 도출하는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적 관점에서 데이터가 많이 바뀌죠. 예를 들면 지금은 빅데이터입니다. 단일에서 멀티 소스로 왔다가 지금은 빅데이터, 그리고 측정이라는 메저먼트에 대해보다는 지금은 센싱이라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고정밀, 실시간, 동적인 XYG 값까지 포함하는 이런 동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시공간, 3D, 큐빅이라는 것은 드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드론은 XY 좌표만 갖고는 날거나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전체를 큐빅으로 셀화해서 특정 부분을 보호하는 이런 쪽의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관점에서 우리 공간 정보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하고 우리 공간정보 기술은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양쪽 기술이 발전해 가다가 한 90년 후반에서 2000년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술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IT, 공간정보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돼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정보 기술은 IT 기술의 영향을 극단적으로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처리 같은 과정들을 발전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와 융합되는 과정을 보시고, 맨 오른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면
저기 GO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플랫폼으로서 공간 정보,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오픈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자율주행차 플랫폼, 그리고 텐저블한 실감 GIS.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IT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공간 정보를 바라보면서 융합 차원에서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특성도 바뀌죠. IoT 환경이 되면은 우리 공간 정보가요 굉장히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하고도 잘 붙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간 정보의 수요 특성과 활용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로봇이 거리를 다닐 텐데 그때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실시간 갱신, 지능성, 연결성, 통합성,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까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데이터를 구현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R&D 데이터의 기본 방향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저것은 활용 특성이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가상화나 상황 인지, 이게 이제 context awareness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 공간 안에 있는 상황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인지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밝기는 얼마나 되고 사람은 얼마나 있고 여기에 CO2의 가스 농도는 얼마고 이런 온도는 얼마고 이런 쾌적한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눈으로 보고 판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으로 철저하게 갑니다.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하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하는 서비스를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들을 계속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활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간정보 차원에서 4차 산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4차 산업과 그 다음에 화학공업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4차 산업 다릅니다. 자동차를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4차 산업 달라요. 그러면 4차 산업의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공간정보 분야에 있는 우리가 4차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지고 R&D 방향도 달라지고 서비스 환경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한 100년쯤 뒤에 그 사회가 무슨 사회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농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데 변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것을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 그 다음에 지능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이 지금 정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지능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oT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AI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생산 양식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생활 양식이 바뀌죠. 문화도 바뀌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이 그림 맨 끝에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저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됐냐 설명을 드려보면요. 처음에 우리 산업은 숙련 기술자의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했죠. 그 다음에는
기계 자체에다가 컴퓨터를 심어버립니다. 이게 인베디드 기술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센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끌고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이 환경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환경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 생산 공정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 환경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회사의 상황판에 가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모터를 날고 있는 비행기가 전 세계 상황판, 전 세계 그 지도 위에 상황판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산되는 센싱 데이터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엔진이 어디가 마모가 많이 되고 어디가 열이 많이 나고 뭐가 문제가 빨리 생기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이 엔진을 다시 성능을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비행기는 땅에 붙어 있을 때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무조건 하늘에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서 정비를 하는 시간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땅에 내려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는 정보를 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띄우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에도 이런 환경이 들어간다. 어쨌든 이런 피지컬한 환경과 이런 어떤 사이버 환경이 이 IoT라는 기술에 의해서 완벽히 결합이 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서 이 CPS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한번 볼까요? 교통에 점점 늘어나는 게 ITS가 뭡니까? 센서잖아요. 그 센서로부터 오는 데이터가 교통센터에 모이고 거기서 교통의 최적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보를 다시 뿌려주잖아요. 그게 CPS 환경 아닙니까?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환경, 시설물 생산 공정 이런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파트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과 같은 형태의 이런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스마트한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 벌써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for social system optimization이죠. 사회 전체의 환경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사이버 피지컬한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활동 비헤이브가 이렇게 소셜 데이터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스태틱한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들이 이렇게 컨텍스트 데이터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합해져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 솔루션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보시면은 여기 Integrated IT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논문인데요. 똑같이 해서 사이버 피지컬 소셜 시스템이라고 해서 CPSS라는 것들이 이미 논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CPS 환경으로 스마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미래 공간 정보 전략은 디지털 트윈 for 스마트 스페이스 이번에 가트너에서 원래 제시한 10대 기술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용어가 이겁니다. 스마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첨단 기술들이 인티그레이트 돼서 서비스 단계로 가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본다. 그래서 CES에서 주창하는 그 슬로건이 스마트 시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서 우리한테 오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공간 정보가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CPS 환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피지컬한 환경이고요. 이 피지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회라고 보면 이렇게 피지컬한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플랫폼과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저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저 플랫폼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저기에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하게 액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가상세계의 사이버 공간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스마트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과 장비들도 결국은 이 공간 정보의 플랫폼 위에서 기획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디지털 환경으로, 뭔가 사이버 환경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피지컬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이버 환경으로 만들어야 양쪽을 연결시켜서 CPS 환경을 만들어낼 텐데, 그때 이 사이버 환경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걸 제가 도식으로 그려보면 요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 가상 세계입니다. 사실상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혼재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VR이나 AR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가상 세계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혹자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자체가 벌써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우리 공간 정보의 측면에서 약간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버추얼 싱가포르에서 이 버추얼 싱가포르로 만들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이 CPS를 위한 디지털 도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실세계에서 있는 이런 지형, 건물, 도로, 시설물이나 식생,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구현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형은 BM, 건물은 CAD나 BIM, 그리고 도로는 디지털 맵, 식생은 CAD 정도로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복합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R&D 할 때, 또는 앞으로 공간의 디지털 트윈을 할 때 제시한 것이, 건물에 대한 LOD 같은 것들은 이미 국제표준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복합 공간에 대한 LOD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요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이 디지털 트윈 공간이 되는데, 이 디지털 트윈 공간을 생멸 주기로 한번 전체를 쭉 연결해서 보면, 자, 이게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것까지 보면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세종시의 6지구, 그걸 한번 기획한다고 봅시다. 기획 단계, 측량 조사, 그 다음에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그 다음에는 운영으로 넘어오죠. 운영으로 넘어와서 통합 활용 단계까지 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공 단계 다음에 해체 단계까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기존 도시에 대한 CPS에서 디지털 환경은 어디에 와 있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걸 만들기 때문에 이렇고, 그러면 앞으로 만들 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이 아이 컨스트럭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들 때 이미 기획할 때부터 여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쭉 이렇게 깔려서
여기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오면서 DTS 환경이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넘어오면 통합이 되면 디지털 플랫폼 for 스마트 소사이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되면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국토 정보의 디지털화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종의 국가 스마트 시티 국가 그 시범 단지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하는 시범 단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겉에서부터 안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안에서부터 겉으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을 둔 공간의 전반적인 디지털화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CPS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확장을 시키자고 하면 사실 뭐 도로나 건물이나 시설물 각각에 대한 이 디지털 트윈이 빈 공간하고 모여서 하나의 디지털 트윈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아키텍처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우리 현실 세계는 이 정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동적인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정적인 환경이 바로 3차원 데이터로 모델링 되는 디지털 트윈 환경이 될 것이고 동적인 환경은 대체로 데이터 센싱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3차원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차이가 뭐냐면 3차원은 이대로 모델링 된 그 자체로 끝이에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 되려고 하면 인터랙티브하게 리얼타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 데이터, 행정 데이터, 센싱 데이터, 이력 데이터, 빅데이터 다 있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정비하고 있는 국통 이것은 바로 이 행정 데이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정비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현재 상태로는 잘 안 되죠. 무겁고 표준이 안 돼 있고 서로 교환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에는 그것만 가지고 통합해서 독자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2단계로 들어와서 다른 이런 데이터들하고 섞이려고 하면 지금의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된다. 그것을 제가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사실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모듈을 보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원 단위를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 한 블럭만 해도 충분히 공간 범위를 잡을 수 있고요. 활용 분야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이 3D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것은 데이터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비전을 뭘로 만들어 놓고 갈 거냐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정보의 플랫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봤는데요.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IoT 환경이나 앞으로 이 발전되는 환경을 보면 과거와 같이 탑다운 환경으로는 리얼타임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디지털 트윈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2D 지도는 디지털 트윈이 아니냐 맞죠? 그런데 디지털 트윈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는 현실하고 똑같아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이게 국가 전체로 만들어지려면 이 어떤 도시가 전주가 만들어지면 전주 이외의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원맥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미 서울시에서도 한다 그러고 전주에서도 한다 그러고 세종시에서도 한다 그러고 부산에서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좀 다급한 것이 이것에 대한 갭을 없애주는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빨리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허브하고가 완벽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전주에서 한번 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연구 기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전주시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은 각 부서에서 활용할 데이터이지 전체를 모아서 연결해서 쓰고자 하는 환경의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CT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서 이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우선 이거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전주의 시범 도시를 통해서 CT 데이터 허브가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맵은 오픈 플랫폼이나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된 것이 지금 R&D입니다. 우리 국가 R&D가 있고 거기에 표준, 그 다음에 인터오퍼러빌리티나 툴이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에 예를 들면 우리 이 역할을 LX가 한다고 칩시다. 이 역할을 LX가 하면 그럼 산업과의 생태계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만들어지죠. 물론 이 안에 만들어지는 속에서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픈 API 에코시스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게 전주라고 치면 이 전주에서는 아마 한 30개 정도의 행정부서가 있을 겁니다. 30개 정도의 행정부서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거나 내부 행정을 할 때 들어가는 업무 프로세스나 서비스 방식은 다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폰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오픈하는 것과 같이 여기는 교수님들이나 각 파트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간단하지만 형태의 그 국가 국토정보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로 적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 이제는 제가 볼 때 기술보다도 거버넌스가 핵심이에요. 기술은 사실 돈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게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데이터, 행정안전부가 활용, 지자체,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가 기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 핵심 국가의 이 추진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처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방정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서비스 하는데 정부가 하는 것이 민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활용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켜놓은 게 요게 LX가 하면 어떻게 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인력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가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과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위임받아서 하면서 민간 쪽에 있는 생태계들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 거버넌스 체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미래 전략으로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되겠다. 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냐 도대체. 그리고 뭘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인프라만 구축해서는 계속 이 얘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적지향적으로 가자는 거죠. 케네디가 달나라 우주 탐험에
관한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발사체를 개발해라, 탑재체를 개발해라, 20cm 단위로 개발하라 이 말 안 했습니다. 20년 뒤에 달나라 가자. 딱 한마디 했죠. 20년 뒤에 달나라 가자. 그러면 모든 로드맵이 그 말 하나로 다 그려지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로드맵이 그려지죠. 그래서 인프라 만들어주면 누가 쓰겠지. 이제 그것도 안 통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앱 열면 지도 있고요. 다음 지도 내려받으면 되고 네이버 지도 내려받으면 되고 GPS는 장비만 하나 달면 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공간 정보가 이미 다 이게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calm technology라고 그랬습니다. 조용한 테크놀로지. 이미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려면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적 지향적으로 가자. 그리고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합의해서 이 협력 방식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자.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그냥 3천 공간 정보, 그야말로 굉장히 스태틱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의제를 제시한 거고요. 그 이상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이 공간의 CPS를 구현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공간 정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사회를 위한 공간 정보 역할, 아까 제가 플랫폼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인터페이스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DTS에는 요즘 말하는 모든 기술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 수요에도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 공간 정보의 방향이나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제 연구를 기반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것은 이런 정도로 한번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